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고요. 김준일,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3프로TV 출연해가지고 김동완 대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이야기를 꽤 했는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언론이 관심을 갖는 거는 상속세 이야기를 많이 받아서 썼군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상속세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집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가 정책이 개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그러나 공제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거는 그거는 부자 감세니까 그거는 국민의힘 거는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오늘 그 매일경제 기사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매경. 오늘은 아니고 며칠 전인데 예. 예, 제목이 읽어드릴게요. 상속세 공제 18억 원까지 점점점 대선 격전지에 딱 맞춘 민주당의 부동산 정치.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한겨레 똑같은 기사 썼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 값이 서울은 특히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인데 이거를 10억 원으로 올린다라는 거고 일괄 공제가 5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8억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이제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게 18억 원까지 이제 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 금액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지금 요 이제 기사에서 분석을 한 거는 지난 대선 때는 여당을 찍고 그리고 총선 때는 야당을 찍은 스윙보터 성향의 사람들을 여기에서 집중 공략을 했다. 이런 의미를 부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조금 분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 안 나는데 90년대 말에 아마 이 금액이 정해졌을 거예요. 97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27년 정도 되니까 이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 생각은 해요. 근데 왜 이렇게 5억 원, 이제 5억 원, 10억 원, 8억 원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 최고세율은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 이게 이제 나오냐면은 어쨌든 이게 부자 감세 프레임에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거고 실제 상속세의 90%는요. 우리가 아는 그 부자들 있잖아요. 이재용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상위에 몇백 명 이 사람들이 조 단위로 이제 상속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상속세가 한 4조 원 거치다가 어떨 때는 한 6천억 거쳐요. 왔다 갔다밖에 할 수 없는 게 재벌이 물려주면 거기에서 이제 조 단위로 거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2022년 대선의 0.73%포인트로 이제 진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개인의 뭐 비호감도도 있을 테고,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서울에서 평균 5%포인트로 졌거든요. 윤석열 후보한테. 전체적으로 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구별로는 조금씩 이제 이긴 데도 있지만은 그럼 이거 왜 졌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 세금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거는 수도권 맞춤형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한겨레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히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렸던 서울의 일부 이제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집값이 급등했던 이 지역 일부 이제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과천 등을 비롯한 경기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요 부분, 이렇게 일부 지역에만 딱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이 공제 한도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이제 가격 변동이 컸던 지역하고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의도하는 정치적인 효과는 명확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쨌든 간에 만회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안 내도 됐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 그래서 이제 표심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걸 만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점이 찍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세 정의의 문제를 갖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앞에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정치적 효과인 것이고, 그렇죠. 조세 정의의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상속세를 안 내던 사람인데 안 내도 되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공제한도 완화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동산 급등 때문에
내야 되는 처지가 됐다. 그랬다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액수 자체가 크지 않을 겁니다. 그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 공제 한도를 완화해 가지고 다시 만약에 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됐다 이번에 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액수 자체의 변동폭이 그렇게 엄청나게 무슨 뭐 상속세의 재원 자체를 엄청나게 뒤흔든다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거예요. 세 발의 피인 거죠. 이 조세정의 문제에서 본다면. 근데 개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내가 이게 이 상속을 받았을 뿐인데 이 갑자기 내던 세금이 없어진다거나 또는 이 원래는 세금을 안 내도 돼야 됐던 처지에서 내게 됐다거나 이렇게 개인의 처지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거죠. 그런 부분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기분의 문제, 정치적 성택의 문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르는 측면은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체 세수나 뭐 조세 정의의 문제에서 보면은 큰 티는 안 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상속세 완화 이렇게 정치적으로 갖고 오면은 좀 티가 나는 그래서 이런 거는 영리한 이 접근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다만 앞으로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갔을 때 앞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민감한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건드리면서 가는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종부세 얘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세금과 관련된 어떤 세금 정치의 문제가 계속해서 쟁점화될 이제 여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줄을 잘 타는 어떤 그러한 어떤 운용의 묘, 기술적인 묘들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요번 그 말 조기 대선이 있으면은 그 조기 대선을 향하는 그 메커니즘은 딱 세 개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중도층은 최대한 흡수한다. 중도층 최대한 예. 흡수한다. 당내 통합을 갖다가 최대한 기한다. 그다음에 욕을 먹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이 어떤 이념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내놓는다. 이거 세 개로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 이한주 교수라고 민주당의 싱크텍 그 민주연구원장으로 이 사람을 뽑아놨습니다. 예. 같이 옛날에 손발을 맞추던 사람이죠. 경기도에 있지 않았었나요? 거기서 예. 이제 그때는 이제 경기도 뭐 시장 정치라든가 그렇죠, 같이 그렇죠. 그거 갖다 예. 이제 기한해 낸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재명 대표 행보를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행보가 기존의 어떠한 민주당이 가지고 쭉 견제해 왔던 이념적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탈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중도 보수니 그거는 민주당의 철학하고 안 맞냐 하는 이런 욕도 들어먹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이 욕을 당내에서 들어먹더라도 그래도 나는 내가 포용력을 보여가지고 원래 좀 사람이 포용력은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포용력을 보여서라도 다 끌어안기는 끌어안겠다. 아.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이다. 실용이다 갖고 쉬운 말로 아까 우리 김평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상구는 어쩔 수 없더라도 마용성에 대해서는 내가 가져오겠다. 이런 어떤 실용주의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바닥표를 끌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대선이 온다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좌우로 쫙 분리된 표는 어느 쪽으로 간다 갔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층을 최대로 흡수하겠다. 그럼 예. 이 중도층에 가서 과연 뭘 해줘야 될까? 그래서 어떤 데는 좌측 깜빡이도 켜고 어쨌든 우측 깜빡이도 켜고 이런 식으로 가는 정책 중에 하나가 상속세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뭐 근로소득세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소위 말하는 비명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비명계들을 다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을 거는 듣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답변을 안 해버리죠. 두리뭉실하게 넘겨버리죠. 예. 본인의 특기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전략을 정하고 가는 그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조세정의라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면 한겨레의 지적 그 진보신문의 한겨레 지적 그러니까 상속세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6.7%다. 예. 그리고 이제 30억 집을 가지고 있건 뭐 어쩌건 간에 사실 잘 컨설팅 받아보시면 증여를 한 10년, 20년 동안 하기 때문에 30억 집을 갖건 뭐 20억 집을 갖건 사실 지금도 상속세 거의 안 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공학적이고 이미지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보는데 6.7% 중에서도 아주 해당되는 사람들이 또 일부예요. 18억으로
인상을 했었을 때. 그리고 보통 이제 증여 같은 경우는 배우자한테도 10년에 한 번씩 5억 정도 할 수 있거든요. 5억인가 6억인가 예.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뭐 그냥 공짜로 증여를 할 수,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10년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이혼을 하지 않고 30년을 산다면 그것만 해도 18억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18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시가라는 게 이제 묘하기 때문에 KB국민은행 시가로 이거 상속세를 계산하면은 폭등 나거든요. 네, 감정평가로 합니다. 감정평가는 공시가보다는 좀 높지만요. 그래도 시가보다는 한 8, 90%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 한 25억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8억이라고 하지만 25억까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6.7% 낸다. 한겨레가 6.7% 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상위 한 3, 4%의 정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중도 보수의 정책이다라고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용성의 집안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그렇게 믿고 있어. 본인들은 중산층이고 나는 그렇게 뭐 안 내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또 한편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18억이 아니고요. 한 1.8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40%입니다. 40%예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으로 야 18억 그거 공제해줘? 자녀들 2명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정부안이 조금 더 나아. 윤석열 현재 정부안, 국민의힘이 지금 우기고 있는 50%에서 40%로 낮추자. 그럼 완전히 이재용이나 정의선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현재 공제액을 조금 더 높이는 정부의 안이 자녀 2명 있는 경우는 좀 더 나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이런 우쭈쭈 전략, 중상류층에 관한 우쭈쭈 전략인 실체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국민들이 계속 이렇게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요게 중도 보수층 전략이라고 정치인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야 그래도 거의 세수 결손이 안 나는 우쭈쭈 전략을 취한 겁니다. 제가 보기는. 별로 세수에 상관이 없어. 그러나 티가 안 납니다. 그 티가 안 시점에서 나. 보면. 예. 그러나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저는 정권이 교체되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게 뭐 그냥 지금 거의 대세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소득세랄지 부가세랄지 법인세와 관련해서 한 80% 정도 지금 세수를 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보수 정부 특히 이제 중도 보수를 자처를 했는데 중도 진보도 또 자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고민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거를 사실은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피하고 있거든요. 이 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좀 말씀하신 거에 받아서 얘기를 하면은 다 피하고 저는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게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아직 사실은 이제 대선 국면도 아니고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이제 탄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본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게 딜레마가 이제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지금 근로소득세도 지금 깎아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근로소득세는 깎기 힘들 텐데.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전체 이제 세금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법인세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아니 그거는 근로소득세가 아니고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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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소득세인데 어쨌든 이제 근로소득세까지 얘기를 하는 이게 작년에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가 30조 원. 그리고 재작년에 56조 원. 그래서 두 해간 86조 원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과도한 감세 때문에 경기 침체도 있었지만 과도한 감세 때문에 이게 벌어졌고 지금 건전재정을 니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건전재정이냐라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는 가정을 하면은
당장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렇지. 경기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뀐다고.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금을 다 이거저 저거도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감세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대선 국면에 가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의 딜레마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속세는 굉장히 미시적인 정책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인 정책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국가 천억 상간이야, 천억 상간. 국가 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이제 세게 붙을 수밖에 없을 그렇죠. 때 민주당이 그럼 어떤 답을 이제 내놓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지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뭐 3프로 TV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본인에게 부당하게 낙인 찍혀진 좌파라는 이미지는 좀 벗어나고 싶다. 그렇죠. 이거는 부당하게 낙인 찍혀진 거다. 뭐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래서 어떤 정책을 집권 여당으로서 그다음에 정부로서 취할 건데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돌아올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세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물론 월급쟁이들 입장에서야 난리가 나지. 그렇죠. 예. 뭐 억울한 게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실제 억울한 면이 있고 항상 연말정산할 때마다 자영업자인 저도 지금 억울해요. 그렇죠. 아니, 자영업자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예, 네. 종합소득세도 종합소득세.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얘기 하면은요. 예. 할 말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지금 김문하 평론가도 세금 때려 맞았지. 지금 예. 월급쟁이도 아니잖아요. 네. 종합소득세 얘기하면은 여기 안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김준일 평론가도 지금 억울하죠. 예전에 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날라왔다. 국세청에서 날라왔다. 국세청에서 날라왔죠. 여기 이 얘기를 하려면은 김성환 평론가 불러야 돼요. 김성환 평론가 불러가지고 단연간 어떻게까지 했는지까지를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되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1억 두들겨 맞았어. 아니 근데 또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이제 얘기하기가. 아니 예.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다. 예. 예. 근데 거의 진짜 인간극장 찍습니다 그분은. 예. 이 세금 얘기하면은. 그런데 어쨌든 이거 지금 이 방송이니까 월급쟁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라서 뭐 자영업자도 아니죠. 프리랜서. 저는 프리랜서. 뭐 별거 아닌 사람들이 월급쟁이 현실 모르고 떠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여러 고충이 있고 뭐 힘든데 근로소득세 얘기를 이제 잘못 건드리면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이른바 조세 저항 이 문제도 상당히 커질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진퇴양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소득세 비중이 이제 다른 세금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와 다른 이제 큰 원래 이제 비중이 큰 이 세목들에 비해서 커진 거는 사실 다른 세수가 줄어서 그런 측면도 큰 거거든요. 특히 법인세가 많이 줄었죠. 법인세 비중이 크게 줄었고 그거는 네. 이제 물론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 것도 있지만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삼성전자 네. 뭐 이런 분들이 그랬는지 뭐 네. 누가 그랬는지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런 설명들을 민주당이 잘 해야 된다. 이게 이 비중이 이제 이 커진 측면에 있어서는 또 경기를 잘 살리면 그래서 산업 정책이나 이런 거를 잘 설계해 가지고 또 산업 정책이라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외 전략을 또 잘 세워 가지고 윤석열 정권식의 그런 대외 전략만 해 가지고 바이든 정권 때 그렇죠. 미국에 갖다 퍼주기 전략 해 가지고 뭐 남은 게 있냐. 이번에 트럼프를 잘 상대해 가지고 한번 우리 기업 살려보겠다. 그래서 법인세 이게 영업이 크게 남기게 해 가지고 법인세도 확 걷고 크게 걷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세적인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제도를 거치고 세율을 거치고 무슨 뭐 공제한도를 거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야 될 세금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 세금을 낼 돈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 걷는 것도 필요하다. 이 얘기도 확실히 해주는 전략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또 중도 보수의 해법 아닙니까 또.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세금 문제 나왔으니까 네. 하나만 좀 덧붙일게요. 진짜 우리나라가 세수 중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이게 숨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정말 숨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많이 거둘 수 있는 세가 하나 있어요. 즉 대기업 주주들의 오너 주주 있지 않습니까? 오너들의 주주 증여세라는 게 있거든요. 정리하면은.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6월 1일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 예. 그러면 주가를 갖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는 그 기본적인 금액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전 6개월, 후 6개월, 아니면은 전 1년, 후 1년. 이렇게 길게 해봐야 2년으로 해가지고 그 평균 금액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거기다 증여세를
물리는데요. 예. 이거 제가 수사도 해보고 기업도 앞뒤 3개월인가 앞뒤 2개월로 바뀌었을 거예요. 예, 그걸 짧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저는 좀 길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 일부러 주식을 갖다가 한 1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밑으로 하얀 곡선으로 그냥 치받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두 가지 피해가 있는데 세금을 탈루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개미군단은 한 1년 이상 주가가 확 아래로 치잖아요. 예. 못 버팁니다. 불안해서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팔거든요. 그렇죠. 그럼 개미 투자자들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국가는 또 세금을 못 거두는 거죠. 그때 자기 아들한테 증여하지. 예, 그때 정리를 합니다. 그래 정리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예, 또 바로 올리면은 예. 그 이후에 6개월이나 1년 안에 올리면 안 되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 한 2년 동안 주가가 그냥 바닥을 쳐요. 그럼 개미들은 못 견뎌서 팔아서 손해를 보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다음에 또 주가를 확 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세금을 작게 내고 왕창 얻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세수도 결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정말 이걸 손보려면은 대주주가 우리나라 기업들 대주주 있지 않습니까? 자식한테 정리하는 걸 갖다가 이 평가 기준을 갖다가 한 4년 정도 잡아줘야 돼요. 4년 정도 잡고 잡아가지고 하되 왜냐하면은 그에 대한 세금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것도 좀 길게 분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짧게 분할하는 건 50%, 길게는 나중에 네가 증여를 받았으니까 네가 경영을 해가지고 경영 실적 올려가지고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개통을 아는 사람들이 소수다 보니까 소수가 입을 다물어 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주주 오너들이 다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대주주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치에 도움이 되니까. 아니 당장 그 예. 상법 개정만 관련해서도 상법 개정 본회의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뭐 반자본주의적이다, 반시장적이다 이런 뻘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진짜 제가 이게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아니 미국, 일본 뭐 선진국에서 이런 상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요거 딱 하나 고쳤거든. 야, 기업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고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일해라. 그렇죠. 이사회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일하고 돼 있으면은 그게 경영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의 근데 경영진은 대주주의 대리인이잖아. 그러니까 대주주 맘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상법이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허용해 준 거지. 근데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소액주주들이건 다수주주들이건 간에 뭐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20-30%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니까 7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40%만 모여서 야 니들이 진짜 이사회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어? 40% 주주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 주주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 20% 대주주를 위해서 일했잖아 라고 이렇게 소송을 걸 때 훨씬 더 합리적 소송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장난을 칠 여지가 이제 좀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것마저도 반시장적이다, 반자본주의적이다라고 국민의힘은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예. 그걸 개정해가지고 이제는 줄 소송을 할 것이다 주주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심지어 이제 들고 오는 논리가 줄 소송을 안 당하려면 경영을 잘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잘하면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 논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동주의 펀드들이 와서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엘리엇 뭐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죠, 이제 와가지고 이 삼성을 네. 무너뜨리려고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요것을 악용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이제 수중에 넣으려고 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눈뜨고 볼 것이냐. 거의 이제 매국노다. 이제 이런 식의 공격을 하면서 오늘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거부권을 요것만 행사하지 말고 특검도 같이 행사해야 같이 행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물산이잖아요. 네. 이재용 씨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물론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는데 삼성물산에 제가 그 네이버 주주 게시판들 가보면요. 진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자본주의를 배운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역사의 심판대에 선
기득권의 초상이라고 어떤 주주분이 글을 올렸어. 그런데 삼성물산 주주나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대개는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결국은 상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주주들 다 죽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상법 개정 잘했다라는 건데, 근데 좋아요가 19개고 싫어요가 3개밖에 안 돼. 삼성물산 주주들 또는 잠재적 주주들이 주로 보는 네이버 게시판인데, 익명의 네이버 게시판. 이거는 국민의힘이 크게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500만 주주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안 거야, 이 패턴을. 아, 얘들이 이렇게 해먹고 우리를 농락해서 주가를 일부러 억눌렀구나. 그렇죠. 억눌러서 지 자식한테, 지 손자한테 싼 값에 주고 우리가 다 떨어져 나가면 지들이 쫙 올리고 배당 많이 주고, 그게 누구 돈입니까? 결국 회사 돈이잖아요. 아니 결국 그 개미군단 주주 돈이죠. 아니 실은 그렇죠. 대기업이야 이해가 가는데요. 중견기업 있지 않습니까? 중견기업 뭐 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 손녀가 자산이 뭐 한 4, 50억 가요. 과연 그 사람이 아니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서울에 집 한 채 살려면은 15년이나 6년 동안 숨만 쉬고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아무것도 그렇죠. 안 먹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이 4, 50억의 재산 아동이 되면은 그거는 솔직히 누가 봐도 좀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게 이제 사회유산 국가에서 안 가면 줄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주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세액도 그만큼 늘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공정과세를 해야 되겠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계엄, 내랑 나몰라라 하다가 대선은 지금 불이 나게 나왔습니다. 홍준표는 대구시장 던지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고요. 오세훈 지금 계속 뜸들이고는 있는 것 같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와 협력할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이준석은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요. 요거는 이 사람들은 뭘 노리는 걸까요? 진짜 된다, 될 수 있다. 김문수는 갑자기 턱걸이를 한 4개 정도 하시더만 이 양반이 51년생이야. 74세시죠. 74세, 75세. 74세. 예. 그러니까 정정하다. 한 중앙일보 기사가 한 일주일 전이었나? 주반 야대 그 기사가 좀 약간 그렇죠. 화제였잖아요. 주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 뭐 이렇게 해서 국힘의 이중생활 제목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주대 야대예요, 그냥 대놓고. 뭐 이렇게 윤석열 바짓가랑이 붙잡고 뭐 그렇지. 지지자들이야 지금 일부 나와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정치인들은 이미 다 대선 준비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대선 보통 우리 생각해보면 1년 동안 대선 얘기예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완전 대선 국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2개월, 60일 안에 치러야 되는데 그러네. 지금 언제, 그러니까 당장 탄핵되자마자 국민의힘은 경선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본인을 알리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책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판기념회는 안 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북콘서트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탄핵 선고가 아마 3월 둘째 주 정도 됐잖아요. 3월 뭐 저는 14일로 지금 보고 있는데 14일 금요일로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 2주 동안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바쁘다. 지금 다 몸이 달았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저쪽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언제 선거 준비해요? 당내 경선 바로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경선만 2주밖에 안 된다. 경선도 2주밖에 안 된다. 경선은 3주. 경선은 3주. 국힘도 민주당도 3주 한다고 했고요. 국힘도 3주 한다고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되고 곧 들어가서 3주 하고 왜냐면 60일이고 뭐 후보 등록하고 뭐 이런 기간 빼면은 한 달밖에 안 남아요. 한 달이네. 한 달. 그러니까 진짜 이제 대선 이제 후보들끼리 붙는 거 한 달밖에 안 남으니까 경선은 3주밖에 못 해요. 실제. 그러면은 지금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대선 준비를 안 하는 게. 그래서 어대명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한쪽은 굉장히 탄탄하고 한 명으로 거의 몰아지는 분위기고 한쪽은
이합 집산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또 내란이나 계엄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싸울 사람들도 꽤 있거든. 김문수, 홍준표, 그렇죠. 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윤석열의 이제 적극적인 옹호자들이었기 때문에 방법이 뭐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싸우네요. 그리고 지금 뭐 조기 대선을 뭐 하느니 마느니 지금 당 지도부와 친윤 주류는 지금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스탠스를 겉으로는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죠.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경선을 치른다는 거는 지금 이제 후보가 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영상을 올리고 철봉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김문수 장관은 건강 이상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의식해서 나 건강해 이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런 퍼포먼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경선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전국에 조직을 건설해야 됩니다.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움직일 거거든요. 한동훈 쪽도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책 팔면서 책 가지고 이제 책 얘기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 김상욱 의원이 광주 가서 사과했다고 단체 채팅방에서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겠어요? 경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동네 가가지고 자기들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있는 동네 가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서 얘기할 건데 그 책 잡히기 싫으니까는 내쫓는 거 아니에요. 친한동훈계도. 그렇죠. 그래서 다 건설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미 다 지금 가동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조직을 또 이번에 전국 조직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만든 조직을 결국은 이게 선수가 누가 나가든 친한계 또는 뭐 친윤계 해가지고 요 잔존 조직을 가지고 당권 선거를 또 치러야 되거든요. 선수가 그렇지. 누가 나가든 간에 네.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아직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지 않았는데 누가 대선 얘기를 하느냐 이럴 계제가 아니고 이미 다 가동이 됐으나 중요한 건 스탠스 문제만 남은 것이죠. 스탠스를 그래서 그러면은 윤석열 버리고 가느냐 아니면은 윤석열을 껴안고 가느냐 이 당원 및 지지자들의 윤석열 만세 분위기 어떻게 할 거냐 요 스탠스만 남은 것인데 거기서 윤석열이 오늘 최후 진술을 통해서 요거를 끊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요것만 남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윤석열 김건희에 관한 스탠스를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지금 당장 명태균과 김건희 예. 그 녹취 나왔잖아요. 시사인 특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들어도 야 저것 때문에 계엄했구나. 명태균 때문에 계엄했구나. 그리고 와 이게 5월 9일인가 그런데 저 때부터의 그 얼핏 비치는 내가 권력자야라는 그런 어떤 와 정말 오만하게 들리더만요. 김건희 씨의 그 말투는. 그렇죠. 그 중간중간에는 상당히 무슨 왕후 같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뭐 원경하고 많이 그렇죠. 비교하는 그렇죠. 거의 측정무 수준이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한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저거 처음에 윤석열 목소리 아니었어요? 예, 그 뒤에 윤석열이 예, 예. 목소리 있지? 저 통화가 아마 이제 보도가 된 걸 보셨겠지만은 지난번에 윤석열하고 명태균이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통화를 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그때 지지율이 막 17% 됐는데 어떡하냐 이런 통화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윤석열이 전화를 해갖고 내가 김영선 해주라 했는데 이게 뭐 반대하고 이러네. 하여튼 윤상현한테 얘기해볼게 이러고 이제 그렇지. 그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통화를 한 거거든요. 저통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은 윤석열 목소리인 것은 당연하다. 윤석열 목소리야. 근데 윤석열이 이제 하고 이런 거 같아.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마치 결재권자인 것처럼 쫙 이야기를 하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 이제 우리 남편이 지금 전화하고 있으니까 너 염려하지 마 이거든요. 저는 저 딱 그 둘이서 저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요, 딱 사자성어가 생각나요.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유상종이다. 수준이 어떻게 저렇게 궁합도 저 정도로 잘 맞는 것 같다. 우리는요 옛날 어른들이 사자성어로 찰떡궁합이라 그랬습니다. 찰떡궁합이라 그랬는데 아니 저걸 보면요 그 김건희 씨가 저는 이제 계속 김여사 그랬지만 김건희 씨라고 이때는 표현해야 되는데 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보니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다 죽여 끝났어. 그렇지.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하면서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내가 내 마누라 핸드폰을 봅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고 있으면 술채가 자고 있으면 마누라가 그걸 가지고 김건희가 다 이렇게 답변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요번에 그 12월 2일 밤에 그 중요한 밤에 국정원장한테 문자로 보낸 것도 김건희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돼요. 김건희가 국정을 운영했고 윤석열이 국정을 개입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리고 지금 저는 참 그 좀 약간 한심한 게 있잖아요. 명태균 씨는 뭐 어떻게 봤든 간에 정치 브로커였던 건 맞고 거기서 자기의 사익을 취하려고 그랬고 또 사익을 취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의 어떠한 그 선거에 있어서 조작된 여론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죠? 그 때문에 구속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속이 돼 있는데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내놓으라 하는 국힘 그 대선 주자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그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정치판 있지 않습니까? 좀 한번 싹 물갈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기술자 말고요. 정치 철학자가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 당선인 아내 신분인데 저는 참 오만하다라고 느낀 게 이 부분이었어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그러니까요. 예. 야 어떻게 당선인 아내가 당선자 아내가 언제 봤다고 자기보다 나이도 많잖아. 에? 일단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오래 한 사람들 아니에요? 권성동 같은 경우는. 근데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야, 이렇게 사람을 하대하는 거는 그걸 제가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면요. 저 사람 김건희 씨 머릿속에는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조물딱거리고 갖고 노는 게 습관화된 것 같아요. 네,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전부 다 권성동이, 윤한홍이 옛날에 저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석학을 뭐 누구 그래요. 머릿속엔 그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한 윤석열이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지. 너희 정도야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성 자체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인성 자체가 잘못 그 입력이 됐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은 김건희는 본인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하기 전에 예전에 그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때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오빠 기죽지 마. 그리고 이제 실제 수사관들 이렇게 뭐 회식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잘 돌아가거든요. 특활비로는 부족하다. 예. 포켓 인유어 포켓도 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그래야 잘 수사 잘하는 수사관들도 또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인이 다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위에 있는데 뭐 윤한홍이든 뭐든 권성동이든 어쨌든 다 내 밑으로 본다라는 이제 본인이 이미 정치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윤핵관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랬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좋았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반윤핵관 연대가 있었다. 그게 그러니까 김건희를 정점으로 해서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등등등해서 반윤핵관 연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이유들이 각각의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윤핵관들이
김건희 라인을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김건희가 정무적으로 뭐를 판단을 하는데 뭐를 이제 뭐 하지 말라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개사과 문제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은 거야 윤핵관들한테. 그러니까 반말이 이제 툭툭툭 튀어나오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글쎄 이 사람 자체가 이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같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검찰 내부에서요.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올라가잖아요. 그때 실은 첫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다음에 첫 인사 때 54명의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죠. 네, 사표를 냈는데 자기들 말에 의하면 돌아가는 파 중에서 검사 안에서 혹시 검찰 조직 내에서 형수파라고 들어보셨어요? 형수파? 예. 형수파.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검사들이 좀 친해지고 어떻고 저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신복이다 그러면은 아 검사장님 안 그러고 형님 하잖아요. 사적인 자리였어요. 형님 하는데 형님 윤 대통령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한테는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형수님이라고 그러나 이걸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웠대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서 이제 형수님하고 소위 말하는 짤랑짤랑 되는 검사들은 소위 말하는 뭐 여기도 뭐 정치권에도 입문할 수 있고 좀 그래 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검찰청 내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김건희와 명태균 사이의 대화 내용 중에서 앞으로의 정치권을 흔들 내용들 물론 뭐 윤석열 씨와 관련된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윤석열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오세훈과 나눈 대화들 저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상원 변호인이죠. 남상원 변호인은 지금 이제 명태균의 변호인입니다. 사람이 어디죠? MBC 시선 집중에 나와서 한 이야기들을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홍준표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그 사진이 공개된 건 2014년 때 일이고 2020년부터 그 2022년까지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은 계속 이렇게 이제 만남을 주선하고 만나고 할 정도까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명태균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누구보다 장인보다? 예,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라고 하면서 홍준표 말대로 하면 명태균이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주 만났다. 뭐 자주 만난 거는 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짓말은 만약에 저게 사실이면 이제 거짓말은 한 거죠. 홍준표나 오세훈 둘 다 지금 거짓말의 혐의는 있습니다. 뭐 거의 안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을 직접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준석하고 명태균하고 같이 왔는데 명태균이는 쫓아내고 이준석이만 불러들어서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맞아.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는 본 적도 없다는 건데 솔직히 안 믿습니다. 뭘 본 적이 없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믿지는 않고 다만 이제 뭐 장인보다 자주 만났다 저거는 약간의 이제 명태균 씨 과장 있잖아요. 4번 봤다고 하거든요.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총 4번. 10년 동안 장인은 4번밖에 안 만나나 이 장인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거죠. 이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오늘 그 노컷뉴스에서 되게 의미심장한 거 나왔어요. 돈 준 사람이 지금 그 선거 비용으로 돈 준 사람이 두 갈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A 씨라고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홍준표 아들 친구하고 두 갈래로 지금 있다라고 해서 홍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솔직히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선거 이 여론조사 의뢰를 했느냐, 거기에 또 돈이 오갔느냐, 또 하나는 여기에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조작에 의뢰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거를 암시하는 얘기가 있었느냐인데
조작 의뢰까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돈이 오간 거는 거의 이제 확정적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홍 시장이 정말로 몰랐을까? 두 갈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가는데 그 노컷뉴스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홍 시장은 아마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대선 완주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경선 완주할 수 있을까 이 생각까지 좀 들어요. 오세훈 시장도 지금 좀 묘한 게 오늘 겸공에서 주진우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김한정 말고 또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야. 정치적 스폰서를 했던 사람이 그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그분도 혹시 하는데 김씨 아니신가요? 모르겠어요. 그거 이름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남상권 변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오세훈 시장이 뭐 김영선에게 뭘 제안했다. 저것도 이제 오세훈 측에서는 뭐 극구 부인하는데, 남상권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 이 오세훈에 관해서 이야기한 부분 다시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명태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오세훈은 송 셰프 만나면서 강철은이 오기 전 네. 김영선,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네. 다선 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위인지 몰라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에는 김영선의 전 지역구의 후임자인 김혜나가 내정됩니다. 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되고 김영선은 자신의 전 지역구인 고양시청에 자신의 보좌관인 이모 씨가 출마했지만 오히려 친분이 두터운 김혜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데, 예, 오세훈이 이 김혜나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내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신감에 격노합니다. 그래요? 배신감에 경로를 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영선인가? 아니면 명태균인가? 명태균 뭐 둘 다 분쟁했죠. 경로에 대한 주체는 이제 김영선이고요. 그래서 예. 김영선 씨가 이제 명태균 씨한테 가서 그런 말을 했대요. 예. 약간 말이 좀 상스러운데 그대로 전해도 되죠. 뭐라 예. 그러는데요? 내가 저런 XX하고 다시 만나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우리 가만히 보면 저는 지금 남상권 변호사의 말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대선 주자들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죠. 검찰은 물론 다 알고 있겠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남상권 변호사의 말과 그다음에 또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김종인 씨가 말하는 걸 보면요. 이게 누구는 아주 힘들겠고, 아까 우리 김병만 씨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아리까리하고 예. 누구는 좀 나올 것 같고 하는 게 정해지는데, 남상권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대표 두 명을 이야기하죠.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이러면서 언젠가는 이걸 갖다 깔 거다 소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스토리텔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증거를 자꾸만 이제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해요. 명태균의 기억 자체가 증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김종인 씨가 보수의 차기 대선 구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막 이제 목차가 나올 때예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실은 자기 내심은 당선이 먼저입니다. 예, 그런데 아마 차기 구도는 김문수 한동훈 또는 오세훈 한동훈 쪽으로 갈 거다. 문제는 지금 김문수의 지지에 대해서 빠질 거라는 사람이 맞는데 그것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 딱 빠진 게 홍준표 시장님이 딱 빠졌어요. 보니까요. 그러네. 그러면은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 쪽에 있는 보수 쪽에 있는 거문급 정치인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졌냐는 것은 실은 김종인 씨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또 이 양반 감이 빠르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명은 물려도 단단히 물렸고 홍준표는 사법 리스크가 크다. 크죠. 이렇게 김종인 씨가 판단한 것 같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보수의 어떠한 차기 대권 구도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딱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빠질까? 오세훈은 대선에
대선까지는 안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는 아마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일부 살살 흘러나오는 말도 아까 우리 김평란 씨 말씀하신 것처럼 딱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크다. 첫째,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 물적 정도로. 둘째,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어떤 결과를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예. 셋째, 이 대가로 금전이 명태균한테 갔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법리적으로 볼 때도 이 금전이 간 거를 후보자가 모를 리가 없다. 이건 반드시 알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탄핵 증거, 보강 증거가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겠냐. 그렇죠. 검찰도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뭐 이거를 규명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림만 놓고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홍준표하고는 모르겠는데 오세훈, 이준석하고는 사실 그 당시에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죠. 김종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할 때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보도된 이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명태균 씨한테 계속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받고 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때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 명태균한테 그 여론조사 언제 나오냐, 여론조사 했냐, 여론조사가 어떻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안철수하고 그때 단일하고 막 이럴 때 오세훈이 그때 뭐 명태균이 뭐 조건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유선전화를 섞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주문을 하기도 하고 명태균이 엄청 끈끈한 사이지 않습니까 김종인하고 그때. 그렇죠. 그리고 그 끈끈한 사이인 계기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선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게 약간 사심이 있다. 김종인 그렇죠. 사심이 있다. 그때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종인 입장에서 예. 뭐 내가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나도 좀 이 이름을 드높이고 또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또 이 선거를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세훈 모르게 지금 오세훈 쪽은 그 김종인하고 명태균하고 그랬다는 건 우리는 전혀 몰랐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를 뭐 아예 오세훈 쪽은 하나도 모르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 바도 아닌데 지금 오세훈 쪽도 명태균 쪽하고 명태균하고 김종인이 그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오세훈의 단일화 국면에서도 뭔가 명태균이 무슨 조언 어드바이스 하고 있다. 이런 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있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추측에, 추론에, 뭐 이거를 뭐 하나하나 증거를 다 따지기는 곤란한 것이지만. 그래서 대략 같은 배를 탄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미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관계들은 나중에 가면은 지금의 이준석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어쨌든 끈끈한 사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제 같이 일을 도모하는 사이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명태균 씨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명태균 씨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아끼는 사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수사기관이 지금 대선 국면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권이 아니고 했으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의 이 연결된 관계들을 엄정하게 수사를 했으면은 추가로 어떤 팩트가 나왔을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제가 봐야 짧게 네. 요 지금 관계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세 명이 그때 당시에 같은 배를 탔잖아요.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이 예. 그러니까 같은 이제 멤버라고 보면 되는데 다 명태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김한정이 돈 줘가지고 나도 모르는 일인데 돈 줬는데 나는 받아본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사실 한 가지 확인된 건 있어요. 그게 저기 누구죠? 김종인 책상 위에 비대위원장 네.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럼 김종인이 이게 CBS랑 인터뷰에서 얘기해. 나도 모르는 게 와가지고 이거 치우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세게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김종인이 네가 다 안고 죽어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야. 그 당시의 문제를. 그래서 김종인하고 정확하게 선도 못 긋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김종인은 지금 사실상 한동훈 쪽을 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한동훈 대선 출마 불가피, 큰 뜻 품고 무대에 출연하는 게 정상. 한동훈 대선 못할 것 없다. 63% 당대표 지지율 금방 회복. 신선하고 용기 있다. 이 인터뷰 나갈 때마다 한동훈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준석은 말을 안 들어서 조금 사이가 벌어졌대요. 김종인하고 이준석하고는. 내 조언을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거고
홍준표 시장은 원래 두 사람이 서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원래부터 옛날부터. 아 그래요? 예, 원래부터 되게 싫어했어요. 김종인은 홍준표를 네. 아이 뭐 그런 사람 얘기를 하세요. 뭐 이러면서 아이 뭐 이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의 언급하는 거조차. 홍준표 쪽이 옛날에 그 동아은행 그 돈 받고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계속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이고 오세훈하고도 전략적으로 지금 거리를 두고 있다. 뭐 요런 역학관계.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오 시장 건은 이게 대선 기간 내에 이게 수사가 되거나 밝혀지기는 매우 어렵고 제가 한 가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어쨌든 말은 계속 명태균 쪽에서 나오는데 물증을 제시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녹취 아니면 뭐 텔레그램 아니면 사진 이게 나오면은 완전히 이제 오 시장도 수렁에 빠질 텐데 그게 아니면은 서로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 제가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예. 김종인 위원장이 내 책상 위에 있었는데 나는 안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서가 놔뒀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2월 21일에 한겨레 보도. 예. 최근 보도네. 그렇죠. 제목이 명태균, 김종인의 카톡으로 여론조사 보고서 전달했다 이건데. 카톡으로도 전달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이 한겨레 취재 결과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은 명 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설문지를 사전에 보고 그다음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이전에 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사후에 보고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2021년 2월 23일 서울시장 경선 여론조사 자료를 보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조사 시기는 언제야? 이렇게 묻더라. 그리고 3월 15일에 다른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기사를 또 보내니까 김종인이 명태균 씨하고 만날 일정을 잡더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4월 2일에는 김종인이 사전투표 이후 조사는 오늘 저녁에 하는지 내일 하는지를 물어보더라 명태균한테. 그래서 명태균이 오늘 저녁 6시 이후부터 내일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같이 조사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김종인 다 거짓말쟁이구만. 그다음에 4월 4일 같은 달 4일 4월 4일에 김종인이 명태균에게 사전투표 이후에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질문을 하니까 명태균이 조사는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은 7, 8% 앞서는 걸로 계속 나오고 있고 부산은 14에서 15%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계속하면서 여론조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혀 말이 안 맞는. 그러면 근데 저게 훨씬 더 카톡으로는-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뭐 카톡으로는- 진실인데. 카톡으로는 다 얘기를 했지만 이라는 거는 빼놓고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는 안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이게 한 거지. 그렇죠. 유리한 부분만 지금 얘기를 해온 것이다. 요런 보도에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겁니다. 명태균이 스승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회복에 정치적 아버지라고 그랬죠.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설마 뭐 저 깊이 있는 사과,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과를 한다고 기피를 하는 사과. 기피를 하는 사과를 기피하는 주장. 네. 사과한다고 뭐 탄핵을 안 당하는 건 아니야. 제가 보니까 사과는 할 것 같은데요. 사과는 하는데. 어떤 면에서 사과하냐면은 네. 자기가 탄핵으로 물러나는 공백 기간 동안 국민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 예, 이런 사과를 하고 그 내란을 일으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내가 탄핵 따지고 내가 없어가지고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데요. 사과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는 사과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석자로 개사과라 그럽니다. 저도 하나 이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런 사과를 할 것 같다. 어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놀라게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 왜 그랬느냐? 야당이 국회 권한을 남용하고 네, 이렇게 이제 그러네. 예.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합하면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1670-257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픽스토는 최경영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도 드립니다.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새 이벤트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여기까지였고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